강대국의 오만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2025년 그 무대는 미국이었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LA 정유공장, 멈춰버린 항공기, 그리고 침묵한 백악관. 미국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의 끝에서 등장한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들은 연료가 아니라 시스템과 기술을 보냈습니다. 한때 기술의 추격자라 불리던 나라가 이제 제국의 심장을 다시 돌리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줄은요. 그리고 그날 세상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누가 진짜 미래를 만들 나라인지를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상황실 천장에 붉은 경광등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LA 엘세군도 쉐브론 정유공장, 완전 화재. 저는 에단 크로우입니다. 백악관 지하 3층, 국가위기 상황실을 지휘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제 눈은 화재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장미정원 생중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칼을 빼들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은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를 원합니다. 완벽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 저는 석 달을 설계했습니다. 한국의 체면, 문화, 외교적 고립 공포, 주한미군 철수 암시까지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렸죠.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벌이는 심리전이었죠. 동양 국가들은 체면을 잃는 순간 여론에 떠밀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동아시아론을 전공했고 국무부에서 15년간 그 이론을 실전으로 증명해왔습니다. 72시간이면 한국은 무릎을 꿇을 겁니다. 크로우, LAX 제트 연료 공급선이 직격당했습니다.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윌슨 차관이 소리쳤습니다. 공군 출신답게 늘 최악만 가정하는 사람이죠. 저는 손을 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전략 비축유가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 파이프 돌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 공장이 서부 항공유 생산의 40%를 담당합니다. 저는 장미정원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긴 미국입니다, 윌슨. 한 공장 터진다고 이 나라가 멈출 줄 압니까? 지금 대통령이 역사를 쓰고 있는데 화재 타령을 하자는 겁니까?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모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저는 다시 생중계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설문 곳곳에 심어놓은 날카로운 문장들이 정확히 터지고 있었죠. 한국은 72시간 안에 답해야 합니다. 완벽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지금쯤 서울은 패닉 상태일 겁니다. 청와대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외교부 장관이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오겠죠. 한국 언론이 들끓고 여론이 정부를 압박할 겁니다. 제가 짠 각본대로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죠. 만약을 대비해서 긴급 수입선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한국을 조이고 있는데 수입 타령을 하자는 겁니까? 그래도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참모가 파일을 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화재 진압 중, 피해 규모 산정 중, 복구기간 미정이라는 뻔한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그런데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상한 문장이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긴급시 대체 수입 가능국 대한민국 아시아 항공유 수출 1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제가 지금 조이고 있는 바로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뒤에서 장미정원 연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임승차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파일을 쥔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가을 햇살 가득한 정원을 채우고 있었죠. 세계 각국 언론이 이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향한 공개 압박, 이건 제가 몇 달에 걸쳐 설계한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는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지금 할 얘기입니까? 한국은 제 서랍 안에 들어있는 카드입니다. 지금 꺼낼 타이밍이 아니에요. 윌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은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72시간이면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 겁니다. 서부 화재는 텍사스 비축유 풀면 끝나는 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한국 압박이지
LA 공장 불 끄는 게 아닙니다. 상황실 대형 모니터에는 여전히 LA 상공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촬영한 항공 영상이었죠. 공장 전체가 주황빛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소방 헬기들이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붉은 글씨로 경고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서부 JP-8 군용 항공유 공급 기능 상실 가능성 43%. 72시간 내 대안 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된 리포트입니다. 미 공군의 연료 공급망이 그렇게 허술할 리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 군사대국입니다. 한 공장이 멈춘다고 태평양 전역군 작전에 차질이 생길 리 없죠. 저는 다시 장미정원 화면을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죠. 이 장면이 오늘 저녁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겁니다. 미국, 한국의 최후 통첩, 한국, 72시간의 선택 같은 제목들이 쏟아지겠죠. 제가 던진 돌이 정확히 관역을 맞췄습니다. 72시간이면 끝납니다. 한국이 먼저 무릎을 꿇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책상 위에 내던져진 보고서를 보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적힌 문장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말입니다. 대체 공급국 대한민국. 그날,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오만함이 만든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문제는 기름이 아니라 미국의 노후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너지부 수석 분석관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죠. 밤새 데이터를 분석한 게 분명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엘세군도 공장이 서부 항공유 공급의 정확히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략 비축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텍사스에서 파이프 돌리면 되죠.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텍사스에서 서부로 직접 보내는 파이프라인이 없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미국 에너지망이 그렇게 원시적일 리 없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 송유관은 주 단위로 분리 운영됩니다. 동부는 동부끼리, 서부는 서부끼리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텍사스 비축유를 캘리포니아로 보내려면 파나마 운하를 경유해야 합니다. 파나마 운하라고요? 예. 유조선으로 멕시코만을 돌아서 가야 합니다. 최소 2주가 걸립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주라고요? 우리가 한국에게 준 시간이 72시간인데 우리 자신은 2주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그런데 동부와 서부가 연결도 안 되어 있다는 말이 됩니까?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주 경계는 단순한 행정선이 아닙니다. 각 주의 에너지 규제가 다르고 환경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통합 파이프라인 건설이 수십 년째 논의만 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미국은 크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크기가 약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커서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없는 나라, 그게 지금 미국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서부 지역 내 비축유를 재분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민간 항공사가 우선입니다. 민간이 우선이라고요? FAA 규정상 민간 여객기가 군용기보다 연료 공급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민간이 군보다 위라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이륙 보류 요청이 쌓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거리 노선부터 연료 부족으로 지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LAX에서 도쿄행, 상하이행, 시드니행 항공편들이 전부 대기 상태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고는 공장에서 났는데 정치적 화제는 백악관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반응은 확인했습니까? 외교부를 통해 문의했습니다. 아직 정부 입장 정리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입장 정리 중이라고요? 그들이 당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던진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윌슨이 다시 제 옆으로 왔습니다. 크로우, 이제 한국과 협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아직이라니 언제까지 기다리자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끝입니다.
한국에게 사과하는 사진이 찍히는 순간 우리가 짠 모든 시나리오가 무너집니다. 사과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윌슨,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한국을 공개석상에서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윌슨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LA 상공의 연기는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올 겁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급합니다. 참모 하나가 새로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실무 보고서입니다. 만일의 경우 항공유 긴급 수입이 필요하다면 아시아 시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표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국가별 항공유 수출 현황이었죠. 그리고 그 표 맨 위에 이름이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1위 대한민국 연간 1200만 배럴. 저는 그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한국은 카드입니다. 제 서랍 안에 있는 카드라고요. 지금 꺼내면 안 됩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모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한국을 서랍에 넣어두는 순간 저는 사실 저 자신을 서랍에 가둔 셈이었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미국이 진짜로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 시계가 정확히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던진 최후 통첩의 시한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무릎을 꿇은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LAX가 장거리 노선 이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교통부 차관이 급히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면 중단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객기만이 아닙니다. 화물기들도 전부 묶여 있습니다. 화물기라는 단어에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객은 사람이지만 화물은 미국 경제의 혈관입니다. 반도체, 의약품, 신선식품, 정밀 부품들이 항공 화물로 움직입니다. 화물기가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서부 지역 병원들의 응급의약품 공급이 72시간 내로 바닥납니다. 실리콘밸리로 들어오는 반도체 부품도 멈춥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공항은 그 나라의 심장 박동입니다. 비행기가 안 뜨는 나라를 누가 강대국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전략 비축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파나마 경유 유조선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도착까지 최소 10일이 걸립니다. 10일이라고요? 저는 한국에게 72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10일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윌슨이 다시 제 옆으로 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크로우,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입니다. 아직이라니. LA가 멈추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서부에서는 미국이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재무부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 화물 마비 소식에 물류 관련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다우 지수가 붉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움직이면 정치도 움직입니다. 한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외교부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예의주시라고요?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라는 겁니까? 미국을 말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비공식적으로 타진이 왔습니다. 미국이 공식 요청을 하면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공식 요청이라고요? 우리가 한국에게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까? 72시간 전에 우리가 그들을 압박했는데 이제 우리가 고개를 숙이라는 거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윌슨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LA를 계속 멈춰놓자는 겁니까? 대안을 찾으면 됩니다. 한국 말고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만 한 곳이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물량이 부족하고 일본은 자국 수요도 빠듯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한국이 당황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차분히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 집무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붙잡은 건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헛된 위기였습니다. 집무실 문을 열자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크로우, 72시간이면 된다고 했지? 예, 대통령님. 그런데 왜 한국이 아니라 LA가 무릎을 꿇고 있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책상을 쳤습니다. 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서부 유권자들이 난리야. 한국 압박은 좋은데 우리 공항부터 살리라는 거지. 대통령님,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 72시간은 이미 지났어.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과 협의해. 지금 당장.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 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먼저 멈췄어, 크로우. 자존심 셀 때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던진 72시간이라는 시한이 저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72시간 안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F-35가 못 뜬다는 말은 미국이 멈췄다는 말이었습니다. 상황실로 돌아온 저는 한국과의 협의 준비를 지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국방부 직통 비상회선이 울렸습니다. 붉은색 전화기였죠. 이 전화가 울리는 건 국가 안보 위기를 뜻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NSC 크로우입니다. 태평양 사령부입니다. 긴급 보고드립니다. 하와이 및 태평양 전역 F-35 전투기가 48시간 내 전면 스탠드 다운에 들어갑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F-35가 못 뜬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JP-8 군용 항공유 비축분이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민간 항공사에 우선 공급한 결과 군용 재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민간을 살리느라 군을 굶겨버린 겁니다. FAA 규정, 민간 우선 원칙, 이런 것들이 지금 미 공군의 날개를 꺾고 있었습니다. 대안이 뭡니까? 동부에서 긴급 수송하거나 아시아에서 수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부 수송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공군 수송기로 최소 일주일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라고요? 전투기가 일주일 동안 못 뜬다는 겁니까? 윌슨이 급히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또 다른 보고서를 들고 있었죠. 크로우,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대만 해협에서 해군 기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정확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이 대만 주변 해역에 집결하고 있는 위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연료 게이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날지 못하는 미국은 바다 없는 해군과 같았습니다. 중국이 우리 약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윌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저는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전투기가 날지 못하는 미국, 공항이 멈춘 미국, 중국이 도발하는 미국. 이게 72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됩니까? 72시간 전에 우리가 그들을 공개석상에서 망신 줬습니다. 하루 만에 우리가 도움을 청한다? 전 세계가 뭐라고 보겠습니까? 윌슨이 소리쳤습니다. 체면보다 F-35가 먼저입니다. 중국이 지금 우리 빈틈을 노리고 있다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0.5초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미국은 이런 위기를 이길 만큼 큽니다. 우리에겐 아직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말입니까? 동부 비축유를 공군기로 나르는 겁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F-35를 세워두자는 겁니까? 그 사이 중국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윌슨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크로우, 당신은 정치인입니다. 나는 군인이고요. 정치는 체면이지만 전쟁은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은 우리가 날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한국은 나중입니다. 미군은 스스로 섭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모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읽었습니다. 저 사람이 미국을 망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역사는 그걸 실패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커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는 미국이 커서 더 빨리 멈춘다는 걸 봤습니다. 결국 백악관이 서울에 SOS를 쳤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상회의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나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실장 박선우입니다. 실장이라고요?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닌 실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의도된 급차이 주기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죠. 저는 외교적 수사를 꺼내려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실장님. 양국 간의 오랜 우정을. 박선우가 손을 들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인사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은 치료부터 하셔야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눈치를 볼 이유도 없었던 거죠. 우리는 항공유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부르는 대로 사겠습니다. 박선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줍니다. 못 준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줄 데가 없는데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장난입니까? 한국은 아시아 최대 항공유 수출국입니다. 물량이 없을 리 없죠. 물량은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물량은 있습니다. 하지만 받을 곳이 없잖습니까? 박선우가 화면에 뭔가를 띄웠습니다. 미국 서부 연료 공급망 도식이었습니다. 빨간색 X 표시가 여러 곳에 찍혀 있었죠. 엘세군도 공장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장이 아닙니다. 당신들 파이프라인 체계가 70년 전 설계 그대로입니다. 주 단위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백업 시스템도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름을 보내도 소용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합니다. 당신들 문제는 기름 부족이 아니라 망가진 체계입니다. 박선우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에너지망이 떴습니다. 초록색 선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대한민국은 기름을 들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해결책을 제공하는 국가입니다. 그 말로 제 세계관이 정면으로 부서졌습니다. 저는 항상 믿었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주고 돈은 한국이 내는 시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선우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이라니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들에게 필요한 건 항공유 몇 배럴이 아닙니다. 21세기형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저희는 그걸 만들 수 있습니다. 윌슨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한국이 우리 인프라를 고쳐준다고? 박선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차세대 에너지망을 구축했습니다. AI 기반 실시간 최적화, 분산형 저장 시스템, 주 경계 없는 통합 네트워크. 이걸 미국 서부에 적용하면 72시간 안에 정상화 가능합니다. 72시간이라고요? 예.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협상입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저희 기술진이 완전한 지휘권을 갖습니다. 당신들 시스템에 무제한 접근하고 모든 결정을 저희가 내립니다.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 에너지 시설의 통제권을 넘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건 주권 문제가 있습니다. 박선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주권은 살아있을 때나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은 멈춰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미국 예외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서울은 기름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대를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미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표준을 봤습니다. 미국이 한국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건 위기가 삼중으로 터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트럼프 대통령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72시간이면 된다고 했지, 크로우.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뭐라던가.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검토하겠답니다. 대통령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검토. 우리가 그들을 기다린다고. 이 순간 미국이 기다리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72시간 전에 우리가 한국에게 던진 말이 그대로 돌아왔죠.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답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재무장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뉴욕 증시가 심상치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항공 화물 마비로 반도체 공급이 끊겼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의약품 유통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월가가 백악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공 화물 마비가 반도체를 멈추고 반도체가 멈추자 금융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이 지금 독이 되고 있었죠. 국방부 보좌관이 또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중국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F-35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책상을 쳤습니다. F-35가 왜 못 뜬다는 건가? 연료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연료가 왜 없어? 민간에 다 줬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내 설계였잖아, 크로우. 72시간 안에 한국이 무릎 꿇는다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융위기, 군사위기, 물류위기가 동시에 터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제안 받아들여. 이제 자존심 쓸 때가 아니야. 하지만 그들의 조건이 뭔데? 저는 파일을 꺼내 대통령에게 건넸습니다. 대통령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3대 조건이 적혀 있었죠. 1. 서부 에너지 시설 완전 지휘권 위임. 2. 모든 시설 정보 무제한 접근 권한. 3. 과거 일방적 방위비 압박에 대한 공식 유감 표명. 대통령이 파일을 내려놨습니다. 이건 항복 문서잖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사과를 한다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압박하려던 나라에 우리가 유감을 표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나? 예, 대통령님. 한국 기술진이 72시간 안에 정상화한다고 합니다. 받아들여. 대통령님. 이건 명령이야, 크로우. 내가 서명해. 저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이 한국에게 무릎을 꿇는 문서였습니다. 저는 화상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선우가 여전히 화면에 있었죠.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건을 수락하겠습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희 팀이 12시간 내로 도착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미국이란 이름으로 처음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역사에는 이렇게 적힐 겁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72시간 안에 무릎을 꿇었다. 워싱턴군 기지에 표식 없는 남색 항공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상황실 모니터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예상한 건 작업복 차림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검은색 제복을 입은 정예기술관료팀이었죠. 마치 우주비행사 같은 품격이었습니다. 저게 기술자들입니까? 옆에 있던 미군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특수부대 같은데요. 팀 코리아였습니다. 20명 남짓한 인원이었지만 그들이 걸어나오는 모습에서 미군들이 긴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작업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접수하러 온 겁니다. 1시간 후 그들은 미 국방부 에너지 지휘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배석했죠.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검은 상자 여러 개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군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통합 제어 시스템입니다. 기존 시스템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위에 올려서 통제합니다. 위에 올린다는 게 무슨? 그가 스위치를 켰습니다. 순간 지휘센터 전체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 전체가 3D 혈관처럼 펼쳐졌죠. 파이프라인, 저장소, 정유시설, 공항이 모두 초록색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미군 장교가 헛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도 못 만드는 거잖아. 한국 팀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드론 200대, 위성 3기, 지하 측량 센서 500개를 동시에 돌렸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서부 전역을 스캔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엘세곤도 공장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주황색 경고 표시들이 떠 있었죠. 한국은 우리가 사고 싶었던 미래를 갖고 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팀장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LA 북쪽 파이프라인 노드가 떴습니다. 이 노드가 70년 전 설계 그대로입니다. 여기만 우회하면 LAX 공급이 재개됩니다. 우회라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임시 저장소 3곳을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LAX 수신부를 재부팅합니다. 미군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최소 일주일 걸립니다. 저희는 24시간 안에 합니다. 한국 팀장이 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 위치로 흩어졌죠. 저는 그 모습에서 확신을 받습니다. 이들은 말한 걸 그대로 해낼 사람들이었습니다. 24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쉬지 않고 작업했죠. 드론들이 밤하늘을 날아다녔고 트럭들이 임시 저장소 사이를 오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LAX 활주로 1번, 제26 준비 완료. 관제탑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한 대가 활주로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26허가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더니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72시간 만에 LAX에서 다시 비행기가 뜬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미군들이 서로 얼싸안았죠. 하지만 저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를 띄운 건 미국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이 시간 후 태평양 공군기지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F-35 연료 공급 재개. 긴급 출격 준비 완료. 전투기가 다시 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됐죠. 미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이 대단하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박선우가 지휘센터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제복이 아니라 평상복 차림이었죠. 복구 완료했습니다. 이제 유지 보수 계약 얘기를 하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승리를 자랑하지도 않았고 우리를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할 일을 했다는 투였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미국 서부의 심장은 이제 서울 시간으로 뛴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 최종 문서를 제시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울 워싱턴 전략적 기반시설 파트너십 협정. 저는 회의실에서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부터 범상치 않았죠. 미국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인쇄되어 있었지만 한국 국기가 왼쪽에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미합 중국 서부 에너지 인프라의 통합관리 권한을 갖는다. 통합관리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뜻이었죠. 제2조 미합 중국은 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은 대한민국이 보유한다. 쓸 수는 있지만 알 수는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사용자일 뿐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제3조 연간 유지보수 비용은 450억 달러로 한다. 450억 달러라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요구하던 방위비가 연간 50억 달러였습니다. 그 정확히 9배였죠. 아니, 반올림하면 10배였습니다. 우리가 던진 돌이 10배로 돌아왔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박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방위비 논리를 기억하십니까? 미국이 한국을 지킨다. 그러니 돈을 내라. 이제는 대한민국이 미국을 움직입니다. 그러니 기술료를 내셔야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안보 무임승차론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기술 유료화로 받아쳤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치료비 청구서입니다. 박선우가 화면에 또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세계 지도였죠. 유럽, 일본, 호주, 중동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12개국이 저희 시스템 도입을 문의했습니다. 워싱턴 표준에서 서울 표준으로 역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세계는 힘이 있는 곳으로 몰려갑니다. 그 힘은 더 이상 항공모함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멈춘 나라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서명하시겠습니까?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문서 맨 아래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에단 크로우.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료를 내기로 약속한 날의 서명자로 역사에 남을 이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경질된 겁니다. 대통령은 제게 책임을 물었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72시간 만에 미국을 무릎 꿇게 한 사람으로 기억될 테니까요. 2주 뒤 저는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국제에너지 포럼의 분석가로 초청받았죠. 미국의 실패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강연장에 들어서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크로우 씨. 돌아보니 박선우였습니다.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죠. 오랜만입니다. 박 실장님. 이젠 차관입니다. 승진했군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을 살린 사람이었으니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크로우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이요? 한국 정부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과거 실패 사례를 분석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실패를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저를 무너뜨렸지만 이제 그는 저를 다시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를 부르십니까? 패배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입니다. 승리만 아는 사람은 다음 실패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죠. 제가 한때 믿었던 게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기준이라고요. 지금은요? 그 기준은 이제 서울에 있군요. 박선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기준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72시간 안에 무릎 꿇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무릎 꿇은 건 미국이었죠. 그 순간이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었습니다. 21세기의 진짜 무기는 전투기도 항공모함도 아니었습니다. 코드였습니다. 멈춘 세상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한 줄의 명령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를 쓰는 사람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선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무너뜨린 손이었지만 이제는 저를 일으켜 세우는 손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2025년 10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려다 스스로 무너졌고 서울 표준이 세계로 퍼져나간 날이라고요. 그리고 그 역사의 증인으로 저 에단 크로우가 있었다고요. 패배를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힘은 명령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세상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게 제가 72시간 동안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동사연이었습니다.